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1차 소환 때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다시 불러 조사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고 바로 인신 구속에 나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법원이 구속 심사를 할 예정인데요. 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반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임기 내내 잡음은 있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7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은 뒤 특검 사무실에 나섭니다. 어떤 점 소명하셨는지만 아니요, 나중에 말씀. 특검은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를 끝낸 지 하루 만인 오늘 낮 1시 21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죄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다시 소환해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김 여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사전에 주가 조작을 알지 못했다고 했고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선 명 씨가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냈고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대해선 통일교로부터 목걸이 등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 여사 측은 영장 청구는 이미 계획됐던 것이라며 특검이 증거도 없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2일 열립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특검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10여 명을 동원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섰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해 지난번과 달리 교도관들이 물리력까지 행사했습니다. 다만 부상이 우려돼 1시간 10분여 만에 물러났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갇힌 사람을 상대로 몸싸움까지 벌이는 한편의 부조리급 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을 태운 승합차 한 대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가 2시간 만에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오전 8시 25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9시 40분에 중단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서울구치소에 지시한 데 따라 교도관들이 물리력까지 동원했지만 물러나야 했습니다. 지난 1일 첫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 실패한 지 엿새 만입니다.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집행 종료 후 변호인 접견을 하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의료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진료 결과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특검의 체포 시도 과정을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러 명이 의자째 윤 전 대통령을 들어올리려다 낙상해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대상이 누구든 조사실로 무리하게 데려가도 진술 거부를 할 게 뻔한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건지 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교도관 10여 명이 달려들어 윤 전 대통령이 앉은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옮기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반복적으로 팔을 잡아 끌어 윤 전 대통령이 통증을 호소했지만 1시간 넘게 수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서 인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사 책임을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특검 행태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구금 상태이고 수사 거부를 천명했다며 피의자가 신문을 거부하면 수사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신문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이송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려는 건 고문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운명이란 게 참 묘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시 구속 위기인데 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휘해 부부가 징역형을 살게 했던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첫 특별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면 심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리를 뒀는데 사면 대상은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 특사 사면심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위원들이 법무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오늘 사면심사에 오신 심사 대상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사면 복권 대상자 명단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리고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 과정에는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질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있어갖고 내용도 잘 몰랐어요. 뭐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앞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정 장관은 조 전 대표의 선거 출마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일단 재판에 집중해갖고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좀 우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조 전 대표가 사면되면 내년 12월까지는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 관련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 의원 논란은 의혹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정황에 거짓 해명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의 결정판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과거 저서에서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춘석 의원은 자신의 의정 생활을 정리한 2023년 저서에서 과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낸 걸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초선이었던 이 의원은 천 후보자 재산 문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 적이 있는지, 임대 수익이 있는지, 자료에 제시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지. 도덕성과 정책 능력은 하나로 봐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를 강화하자는 책도 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도 비판했습니다.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사실은 없다는 게 의원 주장이신 거죠? 아니, 차명 거래라는 게 투기뿐 아니라 탈세 등을 거론하며 국민들에게 피해 의식을 주는 범죄고 고위공직자가 이런 문제를 만들면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라고 직격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미납하면 고위공직자 후보자 지위도 압류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금 세탁과 탈세 등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제명 징계 사유가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렴 의무 위반,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건데요. 당내에선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중진이었던 동료 의원에게 왜 이렇게 서둘러 선긋기를 하는 건지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국정기획위 경제 2분 과장을 맡은 이 의원이 AI 관련주를 거래한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윤리구범 제5조 품위유지, 제6조 청렴 의무, 제7조 성실 의무를 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 의원에게 주식계좌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보좌관도 함께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론 악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당내에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인정에 이끌려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적 제명뿐 아니라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몸통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마뱀도 팔다리를 잘라내는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정치권과 시민단체들도 도민을 배신했다며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경찰은 이준석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에 그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전원과 국정기획위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 법안엔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제외했는데 그 의미까지 이채림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예정이 없던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의원 107명 전원 명의로 이춘석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차명거래 의혹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만큼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의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큽니다. 특검 수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의원 300명뿐 아니라 국정기획위 전체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이 의원을 포함한 국정기획위원회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전반과 국회의원의 차명재산 보유 현황이 포함됐습니다. 또 권력형 범죄 게이트라며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은 제외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천권을 제외하였습니다. 위장 탈당쇼, 위장 제명쇼를 했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 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원 등의 이 의원과 보좌관의 금융거래 내역과 주식 매매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대여 투쟁의 고삐는 죄고 있습니다만 민심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정당 지지율이 16%로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대선 패배 후에도 여전히 당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당 대표 본선에 나설 4명의 주자가 확정은 됐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기관 4곳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를 기록했습니다. 44%인 민주당 지지율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5차례 조사에서 줄곧 하락했는데 대선 직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이들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은 43%에 불과했습니다. 대선 패배 2달이 지나도록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해서 당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자 저는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자신감을 갖고. 이런 가운데 당대표 선거 본경선 진출자 4명이 확정됐습니다. 세대 교체를 내세우며 중도 표심을 공략했던 주진우 후보는 본선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본경선에서 또다시 찬탄 대 반탄 구도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고위원 후보 12명 중 현역인 신동욱, 최수진 의원을 포함해 8명이 본선에 올랐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 4명 전원은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오는 22일 선출됩니다. 하지만 누가 되더라도 지금처럼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상당 기간 민심 회복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우리군이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틀 전엔 확성기 철거까지 마무리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사이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오히려 증설하거나 정비한 사실을 우리 정부 당국이 파악한 걸로 취재됐습니다. 화해 제스처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안보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한 건 지난 6월입니다.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선제 조치였습니다.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고, 북한도 이에 대남 확성기 방송과 방해 전파 송출을 중단하면서 화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전방 지역에 설치돼 있던 대남 확성기 증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당국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 10여 개소에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강했다며 파주와 연천, 인제 등 사실상 전방 전역에서 증설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20개소에선 확성기 정비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확성기에 전신주를 추가해 출력을 높이는 등 보강 작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북한이 장비를 증설했다면 이거는 김정은과 김여정이 말한 것처럼 남북 관계를 철저한 적대적 관계로 보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군은 오히려 지난 4일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 작업을 시작해 이틀 만에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철거 이후에도 북한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한미가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일부터 실시합니다. 다만 지난주 TV조선이 단독 보도해드린 대로 이번 달 실시하려던 야외 실기동 훈련의 절반가량을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 폭염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북한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적잖은데요. 지난해 발표 때 있었던 북한 위협이란 표현도 빠졌습니다. 최홍국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사령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번 달로 계획된 야외 기동훈련 40여 건 가운데 비행장 방호훈련, 피해복구 훈련 등 20여 건은 다음 달로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폭염과 훈련 분산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앞서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반발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한미연합연습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 발표에선 지난해에 담겼던 북한의 위협이란 표현도 빠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 GPS 교란, 사이버 공격,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위협과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으로 최근 전쟁 양상 등 북한 표현이 빠진 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견제를 넘어 중국 견제까지 확대하려는 미측의 요구에도 부합했기 때문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So we do look at a wide range of scenarios that could impact the Korean Peninsula in a crisis or conflict. 일부 일정 조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번 연합훈련을 문제 삼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16살 소녀가 반년 넘게 스토킹과 가짜 사진, 딥페이크죠. 살해 협박을 받으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은 딥페이크 방에 소녀의 부모까지 초대했는데 먼저 김예나 기자가 그동안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겪은 믿기지 않는 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체에 가까운 상반신에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인스타그램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고 또 뿌려줄까, 죽어라 같은 말들이 이어집니다. 피해자 집 주소를 올리며 살해 협박까지 합니다.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16살 A양이 지난 7개월간 받은 메시지들입니다. A양은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식도 가지 못했습니다. 걔 죽일 거야. 걔 딥페이크 사진 다 뿌릴 거야. 바로 전화드려서 선생님 죄송한데 입학식 아이가 못 갑니다. 가해자는 딥페이크 방에 소녀의 부모까지 초대했습니다. 팔로우를 하는 순간 바로 20분도 안 돼서 아빠가 초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진작부터 그 방에 초대가 돼 있었거든요.
악몽이 시작된 건 올 초. 사귀던 B군과 헤어진 뒤부터였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B군에게 접근 금지 등 스토킹 잠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A양 측 신고로 지난 6월 B군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도 열렸지만 B군이 사칭범의 소행이라고 부인하면서 처분이 보류됐습니다. 취재진의 질의에 B군 아버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아들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서 증거될 만한 게 나온 게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아직 뚜렷하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를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해자는 A양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지인들을 마구잡이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과 딥페이크를 목격하게 한 뒤엔 방을 폭파합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고 피해자 측은 토로합니다. 견디다 못한 A양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폐쇄하면 범인은 가짜 부고 문자를 돌리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DM으로 이렇게 퍼지고 해서 제가 살아있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가해자는 일반 전화 대신 SNS상으로 음성 전화를 걸어 발신 번호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거주할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차단을 했었거든요. 경찰은 A양을 스토킹했던 B군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범인으로 특정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계정으로 새로운 단체 대화방이 생겼다가 사라지다 보니 사후 추적으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가 있을 때 잠정 조치 같은 걸 통해서 접근 금지를 하는 게 실질적인 효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접근 금지 같은 오프라인 기반의 스토킹 예방 조치를 대신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이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 기동팀 김예나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걸 어떻게 취재하게 된 겁니까? 네, 피해자인 A양 쪽에서 먼저 제보를 해왔습니다. 고통받는 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주던 행정사를 통해 제보한 건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반년이 됐지만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다 보니 언론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더 적극적인 수사를 끌어내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네, 오죽하면 어머니가 제보를 하셨나 싶은데요. 지금 피해자인 A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를 딥페이크 방에 초대해서 차마 못 볼 사진과 모욕을 지켜보게 한 건 물론이고 친구들한테까지 욕설과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몇 개월째 이어지자 친구들마저 A양에게 자작극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는데요. A양이 현지 학우들과 SNS 친구를 맺자 가해자는 이들마저 무차별적으로 단체방에 강제 초대해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A양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온라인 범죄라고는 합니다만 반년이 지나도록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한다. 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익명이나 가명의 범인이 SNS 단체 대화방을 개설했다가 삭제하길 반복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또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의 위치를 알려주는 주소를 IP라고 하는데요. 회사나 관공서는 보통 고정 IP라서 위치를 특정하기 쉬운 반면에 가정집에서 쓰는 인터넷은 보통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가 달라지는 유동 IP를 씁니다. 시시각각 주소가 달라지다 보니 범인의 위치를 빨리 특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만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인스타그램 본사에서 가해자가 쓴 IP 주소를 확보했고 지난달엔 피의자의 휴대폰을 추가 압수해 협박글을 올렸던 시점의 정보와 대조하면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분석 결과가 나오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같은 걸 좀 강화하게 대응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건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서울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같이 식사하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을 강하게 밀치더니 식당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잠시 뒤 식당에서 흉기를 갖고 나오자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며 5차선 도로를 가로지릅니다. 길 건너 골목에서 몸싸움을 이어가다 겁에 질린 남성이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가고 흉기를 든 남성이 맹렬하게 뒤쫓습니다. 나갔는데 한참도 안 오더라고. 도망다니는 거보다 피자고 나고.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한 식당 앞에서 30대 남성이 함께 식사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200m 넘게 도망쳤지만 이곳에서 결국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채 추가로 공격당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10여 분 만에 목격자 신고를 받고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재력가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성매매를 유도해 범죄자로 몰고서는 수사 무마 대가로 돈을 요구하거나 사기 도박을 벌여 돈을 잃게 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고급 승용차를 수색합니다. 트렁크엔 골프 가방이 실려 있고 뒷좌석 시트 안쪽에선 위치 추적기가 발견됩니다. 60대 사기 조직 총책이 골프 모임에서 만난 한 사업가 차량에 설치해 놓은 겁니다. 총책은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가자고 사업가를 유인한 뒤 사기를 치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은 앞서 2022년 12월 홀인원을 해서 공짜 티켓이 생겼다며 다른 재력가를 꿰어 태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재력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 한 명을 속이기 위해서 6명 그 이상이 미성년 성매매인 것처럼 이렇게 연출하고 사건 무마를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돈을 갈취한. 이듬해 부턴 골프 연습장에서 만난 기업인 등 5명을 캄보디아로 데려가 카지노에서 사기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현지 카지노 직원들까지 섭외해 피해자들에게 도박빚을 지게 하고 9억 5천만 원을 가로챘는데 한 번에 6억 8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총책 등 6명을 구속하고 총 12명의 조직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품을 파는 곳이 바로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로컬푸드 매장에 중국산 농산물을 납품해온 농민이 적발됐습니다. 매장을 관리하는 농협 측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창고 안에 하얀 자루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단속반이 들어가 안을 열어보니 1kg 단위로 포장한 참깨와 들깨, 팥 등이 들어 있습니다. 포장지 겉면엔 로컬푸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우리 거는 얼마? 다 수입이죠. 70대 농민은 시장에서 중국산을 산 뒤 포장만 바꿔 로컬푸드 매장 2곳에 납품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까지 4년 동안 적어도 수천만 원 상당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거물을 은닉하려고 한 시도가 있고 또 조사하다 보면 진술이 자꾸 번복됩니다. 신토부리, 지역 농산물인 줄 알고 구매한 주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농협이라 믿고 오지만 또 로컬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잠깐 놓는 거예요. 어디서 막 껴대 놓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이제 우롱하는 거죠. 농협 측은 중국산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일반으로도 중국산과 수입산, 국내산을 구별하기가 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있어서 확인해보니 최초 납품 때 경작지만 확인하고 이후에는 원산지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470여 곳. 원산지를 속인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농협 측은 뒤늦게 납품 농가 현장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맑은 물에만 서식하는 쉬리 새끼가 처음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뿐만 아니라 모두 27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토종 물고기들인데 복원 20년을 맞은 청계천이 건강한 생태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어른 팔뚝만한 가물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둥이 끝이 길게 돌출된 자라에 모랫바닥에 숨어 사는 모래무지까지 모두 청계천에 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팀의 지난달 조사에서 지난 4월 때보다 7종이 더 발견돼 서식어종은 27종으로 늘었습니다. 각시붕어와 줄납자루, 누치, 버들매치 등 대부분 토종 물고기들입니다. 토종 어류가 추가로 잇따라 발견이 되는 건 이 청계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맑은 물에서만 사는 쉬리는 알에서 깬 지 3개월 정도 된 치어가 발견된 데 이어 청계천 내 서식지도 더 넓어졌습니다. 지난 4월 1차 조사 때는 관수교에서만 나왔는데 지난달 2차 조사에선 최상류부터 마전교까지 발견됐습니다. 6개 지점 중에 1, 2, 3번 지점에서 광범위하게 서식이 확인이 됐고 훨씬 더 분포 구역이 넓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수질이 1급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올해 한 차례 더 청계천 생태 환경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규제에도 쉽게 집을 살 수 있어서 역차별 논란이 있었죠. 국세청이 고가주택을 산 외국인들의 자금을 추적해봤습니다. 편법 증여 등 갖가지 탈세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초고가 주택이 즐비한 서울 한남동.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외국인 A씨는 이곳에서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한번 여기 지역에 사람이 여기 110억씩을 하나 산 거 있고요. 국세청이 A씨의 구입 자금을 추적해보니 불법 자금이었습니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회사 돈을 빼돌린 뒤 다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부모 찬스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B씨는 국내 거주자인 아버지가 취득한 분양권을 무상으로 넘겨받아 고가 아파트 집주인이 됐는데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법과 탈세로 고가 아파트를 샀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외국인은 49명. 3분의 2 정도가 미국인과 중국인이었습니다. 구입한 주택은 230여 채로 70%가 강남 3구에 몰려 있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 총액은요, 한 2천억에서 3천억 사이 정도 된다라고. 취득된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100억대 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외국인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비과세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고 다주택 여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거래 허가제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건설사 포스코 ENC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왜 반복되는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최근 유독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1분기에 우리나라 전체 산업군에서는 10만 명당 1명꼴로 사고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건설업은 평균의 4배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자 통계를 봐도 건설업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확실히 많네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건설 현장에서 숨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건설 현장의 사망자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절반, 호주와 영국은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조사의 평균치가 10만 명당 7.9명인데 우리는 평균의 2배를 넘는 겁니다. 최근에 포스코 ENC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봐도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비율이 높습니까?
2020년에 10%를 조금 넘겼던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지난해 14.7%까지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 사망자의 39.8%가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건설업 사망자 전체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에 이미 1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고령화도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힘든 건설업을 기피하면서 5, 60대가 많아졌는데 위험 상황에서 신체적인 대처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어려워서 사고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건설업 사망자 중에 50대 이상이 78.6%로 집계가 됐고요. 특히 떨어짐 사망 사고의 103건 중에 50대 이상이 84건으로 전체 82%나 됐습니다. 이런 재해를 줄여보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고 또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중대재해법 시행 첫 해였던 2022년에 상위 20개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3명이었습니다. 다음 해 28명으로 줄어드는가 싶었는데 지난해에 다시 35명으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안전관리를 해도 근로자 개인의 일탈이나 실수로 인한 재해를 막을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사고 후의 처벌만을 강조하는 중대재해법은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 경향을 강화할 뿐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사람은 휴먼 에러라고 해서 언제나 실수와 부주의할 수 있거든요. 강력한 처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효과가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야 할까요? 이미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 이름 자체를 예방법으로 바꾸자는 안, 열악한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을 유예시켜주자는 안도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큰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안전비용은 꼭 필요한 투자라는 인식을 경영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안전을 희생해가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기업의 경영 리스크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엔 세계 반도체 산업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외국산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되면 우리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유력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어깨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140조 원 추가 투자 발표 행사에서 외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We'll be putting a tariff on of approximately 100% on chips and semiconductors. 시기는 못 박지 않았는데 다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경우 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에 이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으로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4조 8,100억 원에 달합니다. 실제로 관세율이 100%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전체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대부분이 국내나 중국에서 생산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우리가 최애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다른 국가를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로까지 국내 생산으로 봐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지막 선적지를 수출 국가로 볼지 아니면 원래부터 시작한 나라, 혹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 기업인지 이런 걸로 서로 봐줄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유력한 상황에서 안보에 이은 경제 문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오늘부터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무역의 벽을 쌓으면서 세계 경제를 부흥시켰던 자유무역 체제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공급망 재편은 물론이고 경쟁사와도 손잡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1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제품에 상호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영국이 10%로 가장 낮고 한국과 유럽, 일본 등 40개국이 15%, 브라질과 인도는 징벌적 조치로 총 50%의 고율 관세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온다고 자축했습니다. 1947년 관세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세계무역기구 설립, 자유무역협정까지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자유무역 시대가 한순간에 막을 내렸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은 이제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해서 자국 우선주의가 경쟁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뉴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기업들은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면 경쟁사와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미국 반도체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을 만들기로 했고, 현대차는 미국 GM과 손을 잡고 차량 5종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생산이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관세 회피와 함께 시장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만들고 세수를 늘리려 했던 트럼프식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의 부메랑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고용 시장도 둔화했습니다. IMF는 트럼프 관세가 세계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큰 불이 나 마을이 거의 통째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1,500가구가 대피했는데 빈민가 구조 탓에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무섭게 하늘로 치솟습니다. 지붕 사이로 보이는 시뻘건 불길은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제 오전 필리핀 마닐라시 톤도의 한 빈민가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작된 불은 6시간 만에야 불길이 잡혔는데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 헬기 2대가 진화에 투입됐습니다. Magkuha ng mga wire at nagsusunog ng kable ng kuryente para gawing tanso. 이 불로 30대 남성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이 일대 1,500가구가 대피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곳처럼 마닐라의 빈민촌에는 대형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천여 채의 집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빈민가의 특성상 집들이 밀집해 있는 데다가 나무 같은 잘 타는 소재로 지어져 불이 나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마닐라시는 주민들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보내고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캡틴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고 입단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토트넘 때처럼 떠날 때는 레전드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뜨거웠던 입단식 분위기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흥민의 얼굴로 도배된 경기장. 주인공 손흥민이 힘찬 응원가를 들으며 등장합니다. 새 유니폼도 공개됐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금색 라인이 들어갔고 기존에 쓰던 등번호 7번과 한글 이름 손흥민이 새겨져 있습니다. 공식 서포터즈는 물론 LA 시장까지 손흥민을 환영하기 위해 총출동. 한국말 인사도 배워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써니. 손흥민에겐 낯선 땅 미국이지만 유머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I'm here to win, and I will perform, and I will definitely show you something exciting. Are we calling football or soccer? 이제 30만 교민도 손흥민을 응원하러 오게 됩니다.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I joined the big club. So look, huge Korean community, and I just want to make them very proud about the Korean footballer joining LA and make them everybody proud and happy. 구단 굿즈샵엔 이미 유니폼이 쫙 깔렸고 서울에서 미리 입단 영상까지 찍었을 정도로 열렬한 환대입니다. 국빈급 대우는 이정료로도 증명됩니다. 이정료 368억 원으로 미국 프로축구 역사를 새로 쓴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 2029년까지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레전드에서 LA의 레전드로 거듭나 보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0에서 시작하는 것만큼 또 이 클럽에서 또 헤어짐이 있을 때는 레전드로 불리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 에이스 손흥민은 취업 비자가 나오는 대로 데뷔전을 치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투수 삼성의 오승환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합니다. 끝판대장 오승환이 돌아본 21년의 선수 생활을 이다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SG 박성환의 타구를 잡은 삼성 우익수 구자욱이 환호하자 마무리 투수 오승환도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은퇴를 결정한 오승환에게 KBO 리그 통산 400세이브는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국내 기록에 400세이브를 했을 때가 지금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프로 통산 21년 동안 통산 549개의 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은 이견이 없는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끝판대장에게도 야속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한다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100%의 어떤 퍼포먼스를 야구장에 낼 수 없겠다라는. 은퇴 기자회견에서도 마운드 위에서처럼 덤덤했던 오승환이었지만 지난 3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자 그에게도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경기 마치고 항상 응원을 해주시고 연락 왔던 첫 번째로 그분이 이제 안 계신다라는 게. 다음 생에도 야구를 하고 싶다고 밝힌 오승환. 하지만 마무리 투수와는 작별을 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정말 이 매 경기 결과에 정말 좀 잔혹할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마무리 투수는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남은 경기에서 세이브 1개를 추가해 550세이브를 달성하고 싶다는 오승환에게 삼성은 구단 최초 투수 영구 결번을 선물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Black mold commonly appears in damp or water-damaged areas of your home, such as basements, showers, and windows. 어둡고 습한 곳에서 슬그머니 자라는 곰팡이, 기침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도 곰팡이가 있습니다. 특히 권력의 음지에서 퍼지는 부정부패, 그 폐해는 나라 전체를 좀먹습니다. 감시자는 누가 감시하는가? 로마 시인 유베날리스는 이미 2000년 전 이 난제를 꿰뚫었습니다. 감시자인 국가 권력이 부패하면 그 감시는 누가 할까요? 우리나라는 감사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감사원을 질타했습니다.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납치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대통령 한마디에 감사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정책감사 폐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감사,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정책감사는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하리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을 향한 평가는 극단을 오갑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가 됐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수치 조작을 파헤쳤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감사원이 권력의 도구가 되는 순간 곰팡이는 다시 번식합니다. 이미 3년 전 폐지됐던 정책감사를 지금 와서 다시 비판한다는 건 감사 자체가 불편하다는 신호로도 들릴 수 있습니다. 곤궁하고 병들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원망이 들리지도 않더란 말이냐? 고금을 막론하고 부정한 탐관 오리를 응징하는 건 힘없는 백성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백성의 영원한 암행어사가 돼야 합니다. 8월 7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굿세어라 감사원이었습니다.
오늘 비를 뿌린 비구름은 빠져나갔습니다. 가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추인 오늘도 한낮 더위는 계속됐습니다. 남부지방은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도 한낮 체감 온도는 31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동해안과 산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전주 22도로 열대야는 주춤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2도, 창원 33도로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주말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7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